오늘도 돌아온 작업 시간. 오늘 알아볼 건 화면에 보이듯이 장면 설계예요. 지난번에는 저희 장 설계에 대해서 봤었어요. 장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플롯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메인 플롯을 어떻게 구성하여 서브 플롯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것들을 봤었어요. 이번에 알아볼 건 그 안에 있는 거, 장면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면 설계의 구성 요소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의 기본 3요소는 뭐였어요? 소설의 기본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었죠. 마찬가지로 장면 설계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면을 만들 때, 장면을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시퀀스를 만들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들이에요. 전환점, 복선과 보상, 감정의 동학, 선택이에요. 오늘 이 네 개를 볼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장면을 설계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성 요소 없이 장면을 구성하면 그건 그 장면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장면은 그 어떤 가치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장면을 잘 쓰고 싶고 그 장면이 장면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이 네 가지 요소를 따져보는 게 좋아요. 이 구성 요소가 충족되어 있으면 글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장면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독자들을 다음 구간으로 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환점인데 이 전환점을 보기에 앞서서 장면에 대해서 가볍게 좀 볼게요. 장면은 뭐예요? 장면은 이야기의 축소판이에요. 일치된 시간과 공간 또는 연속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갈등이 일어나며 이야기의 가치까지 뒤바뀌는 거죠. 한 장면은 이론적으로 길이나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극히 작을 수도 있고 문맥만 만든다면 굉장히 짧은 장면으로도 큰 변화를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장면을 장면이라고 규정하고 글자 더미, 이미지 더미 또는 영상 더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건 바로 인물의 욕망과 행동과 갈등과 변화예요. 쉽게 말하면 뭐다? 매 장면마다 인물이 욕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잘 쓴 글을 읽어보면 특히 그래요. 전독시와 대문쪽을 보면 어때요? 매 에피소드, 매 장면마다 주인공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주인공이 추구해야 하는 욕망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건 전독시랑 대문쪽 말고 다른 작품도 다르지 않아요. 잘 쓴 작품은 매 장면마다 주인공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요. 그 명확하게 제시하는 일을 작가가 정해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그거는 뭐예요? 등장인물이 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면은 절대 밋밋한 해설로만 쓰여서는 안 돼요. 모든 장면이 부차적이거나 중간 정도 또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도록 이야기를 설계하는 것이 모든 작가들의 이상적인 바람이에요. 엄청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라도 괜찮아요.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정직하고 성실한 주식 중매인인 주인공이 있다고 해봐요. 이 친구가 백만장자를 만나서 사업 부상안을 내놔요. 나는 자신 있는 사업 부상안이었어. 그런데 딱 그림이니까 이 스크루지 아저씨가 뭐예요? 퇴짜를 나요.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때 주인공은 문득 깨닫죠. 아, 이 스크루지가 원하는 건 정직한 사업이 아니구나. 잠시 생각이 빠진 주인공은 이제 뭔가를 결심하고 조용히 다가가서 얘기를 해요. 아빠가 들려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죠. 이건 뭐예요? 주인공이 정직한 성향에서 범죄적 성향으로 가치를 뒤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조건도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난해서 부로 바뀌겠죠. 아이러니한 전환점의 대목이에요. 이러한 전환점은 놀라움, 호기심의 증대, 통찰, 새로운 방향이라는 사중의 효과를 유발해요. 그래서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선 기대와 결과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관객은 깜짝 놀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간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피자 상자를 열었더니 피자 대신 뭐가 들어있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순간의 충격은 곧바로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왜?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어요. 민첩하고 예민한 관객의 사고는 순식간에 해석으로 답을 찾아내죠. 왜라는 질문이 관객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되짚게 만들면서 지금까지 본 내용이 한순간에 한 줄로 쫙 깨어지는 거예요. 아, 주인공이 원래는 탐욕스럽고 야심이 많은 놈이었구나.
아, 그래서 앞에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거구나. 아, 그 이야기가 그거였구나. 이 왜? 라는 질문은 통찰로 이어져서 감춰졌던 진실이 만족스럽게 드러나요. 새로운 통찰은 호기심을 부추기고 새롭게 이해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라든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물음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웹소설에서? 이건 연동률이에요. 좋아요. 전환점에 대해서 짧게 봤어요. 다음으로 볼 건 자기 표현의 문제예요. 이야기를 한다는 건 관객과 약속을 하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약속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주면 내가 당신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당신이 상상도 못해본 수준과 각도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가정이 이 기쁨을 얻겠다는 약속이 쉽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독자들이 자신이 혼자의 힘으로 그런 발견에 도달한 듯이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러한 과정은 작품 속에서 독자들이 통찰을 얻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집중력에 대한 대가인 셈이죠. 이러한 집중력을 높이려면 계속해서 숨겨진 사실들을 드러내야 하고 놀라움과 호기심을 선사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짚어보게 만들어야 해요. 그때마다 독자들은, 관객들은 작품에 대한 더 깊숙한 통찰을 얻어요. 제가 말하는 통찰은 절대 인생이나 철학과 관련된 통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가치, 인물의 심리, 복선 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가가 구태여 말하지 않았던 사실들에 대해서 독자들이 무언가를 깨달으며 그때 독자들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이야기는 통찰의 즐거움이 장면이 바뀔 때마다 제공되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시도를 하셔야 돼요. 장면마다. 이러한 대목에서 저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작가는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다. 작품 속 세계에 대한 묘사와 내 인물들이 하는 대사를 통해서다. 나는 작가다. 때문에 나는 언어로 나 자신을 표현한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언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작가의 텍스트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작가의 자기 표현은 언제나 이야기의 전환점에서 밀려드는 통찰이 실려 있어요. 이 전환점이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 작가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해요? 이게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고 세상 사람들의 본성에 대한 나의 통찰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나는 믿는다. 여기 내 아이디어와 내 감정이 있다. 이게 나다. 라고요. 제 작품을 보시면은 제 작품을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빌런들을 용서하거나 기회를 주는 에피소드가 종종 나와요. 사실은 작품마다 꼭 하나는 있어요. 왜 그런 걸 쓰느냐? 물론 언제나 이제 그런 대목, 주인공이 빌런들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그런 대목에서는 언제나 악플이 달려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달렸어요, 여태까지. 주인공 호구냐, 머저리냐, 답답해 미치겠네. 이런 댓글 많이 달려요. 그 부분에서. 제 작품들의 댓글창이 더러운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빌런을 용서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웹소설 독자들 가운데 이렇게 빌런을 용서하고 빌런에게 기회를 주는 걸 용납하는 독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사실은 독자들의 눈치를 본다면 그런 내용을 쓰지 않는 게 맞아요. 사실 이분들을 독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대다수들의 독자들은 악플 안 달고 그냥 재밌게 읽거든요. 이제 소수의 독자들이 이제 거품 물고 달려드는 거지. 이 친구들이 여론을 만들면 작품에 안 좋은 여론을 만들면 그 안 좋은 여론이 작품 성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작가도 출판사들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쉽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타협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극단적이고 척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수에 대해서 용서받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제 글에 녹여서 표현하려고 해요.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글을 통해서 저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작가마다 이야기를 전환하는 저마다의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은 작가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웹소설의 작가가 자아를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 여긴다고 하지만 글을 쓰고 이야기를 만들면 재미와 별개로 작가의 심상, 사고방식, 인생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작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기 표현의 수단이 돼요. 여기서 작가의 많은 것들이 갈려요. 그래 작가의 성향을 알 수 있군요. 맞아요. 글은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웹소설이기 때문에, 상업소설이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선을 좀 정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건 개성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끝까지 타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타협을 하면은 그 어떤 개성도 없는 작품이 나와요. 그 어떤 개성도 없는 작품이 나올 거고, 무색무취한 작품이 나올 거고, 모든 작가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작가들이 넘쳐나는 시기에, 작가가 자신의 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작가로서 오래 못 산다는 뜻이에요, 사실.